2024년 4월 루마니아 치네니 훈련장. 영하 5도의 새벽, 세계가 주목했다. 독일 레오파르트 2A8과 한국 K2 흑표의 대결. 68톤 대 55톤, 450억 대 250억. 유럽 방산 50년 역사를 뒤흔든 6개월의 기록. 폭설 속에서 독일 전차는 진흙에 빠졌고 한국 전차는 언덕을 넘었다. 폴란드 360대에 이어 루마니아 216대. 10조 7천억 원의 선택. 정치가 아닌 숫자가 증명한 승리. 나토가 인정한 상능. 러시아가 두려워한 포위망. 동유럽 지도를 바꾼 한국의 기록.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록.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대한민국 만세로 응원해주세요. 국방연대기 시작합니다. 2024년 4월 10일 새벽 5시 30분 루마니아 치네닌 훈련장. 영하 5도의 차가운 공기가 광활한 평원을 휘감았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철제 괴물이 진흙길을 가르며 전진했다. K2 흑표 전차였다. 55톤의 육중한 차체가 움직일 때마다 땅이 진동했고 배기구에서 뿜어져 나온 하얀 김이 새벽 안개와 뒤섞였다. 관측소에는 루마니아 국방부 평가단 12명, 독일 크라우스 마파이 관계자 4명,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엔지니어 3명이 자리했다. 치네니는 루마니아 중부 프라호바주에 위치한 광활한 평원지대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불과 250km 떨어진 곳이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 훈련장은 단순한 시험장이 아니었다. 언제든 실전터가 될 수 있는 최전방이었다. 루마니아군 참모총장 치프리안 투도르 중장은 관측소 망원경으로 K2의 움직임을 추적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300대가 필요하다. 그것도 빠르게. 루마니아군이 현재 운용 중인 TR-85M1 전차는 1980년대 구소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노후 장비였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 T-72들이 대전차 미사일에 속절없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며 투도르 중장은 밤잠을 설쳤다. 루마니아가 보유한 전차 중 절반 이상이 그보다 낡았다. 미국과는 이미 에이브람스 M1A2 54대 계약을 체결했다. 총액 3조 원, 한 대당 550억 원이 넘었다. 루마니아 국방 예산으로는 이 가격으로 250대를 더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독일은 레오파르트 2A8을 제안했다. 성능은 검증됐지만 대당 가격이 450억 원을 호가했다. 더 큰 문제는 기술 이전이었다. 독일은 핵심 기술과 소프트웨어, 부가장갑 등은 통제하고 일부 부품만 공급하는 구조를 고집했다. 헝가리가 2019년 레오파르트를 주문하고도 2024년까지 단 한 대도 인도받지 못한 사례가 루마니아 국방부 내부에서 계속 거론됐다. 라인메탈의 생산 라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의 발주 물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 폴란드는 다른 선택을 했다. 2023년 K2 흑표 180대를 도입했고 2024년 들어 벌써 160대 이상을 실전 배치했다. 약속한 납기를 정확히 지켰다. 2024년 3월에는 2차 계약으로 180대를 추가 발주하며 총 360대 규모로 확대했다.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계약이었다. 루마니아 평가단이 주목한 것은 바로 이 점이었다. 현대로템 수석 엔지니어 김태호 이사는 전차 내부에서 통신 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있었다. 조종수 박민준 대위와 포수 이재훈 중위가 각자 위치에서 시스템을 확인했다. 박 대위가 조이스틱을 가볍게 조작하자 55톤의 거구가 부드럽게 방향을 전환했다. 하이드론 뉴매틱 서스펜션이 울퉁불퉁한 제형을 흡수하며 안정적인 주행을 유지했다. 이재훈 중위가 사격 통제장치 화면을 응시하며 보고했다. 주포 장전 완료. 목표물 2,500m 거리 확인. 관측소에서 루마니아군 포병장교 요한 마린 소령이 독일어로 독일 측 관계자에게 물었다. 레오파르트는 언제 도착합니까? 독일 크라우스 마파이 영업이사 한스 슈미트가 서류를 뒤적이며 대답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해상 운송 일정이 늦어져서요. 마린 소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메모했다. 이미 두 번째 지연이었다. 최초 약속은 3월 말이었다.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수석 엔지니어 마크 톰슨은 옆 동료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한국 놈들 준비성은 인정해야 해.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도착했거든.
K2 흑표가 첫 표적을 향해 주포를 천천히 회전시켰다. 2,500m 거리의 폐전차 목표물 구소련제 T55 차체를 활용한 표적이었다. 이재훈 중위의 손가락이 발사 버튼 위에 놓였다. 김태호 이사가 최종 확인을 마쳤다. 사격 준비 완료. 발사하라. 관측소의 모든 시선이 K2에 집중됐다. 새벽 어둠을 가르는 섬광과 함께 120mm 활강포가 불을 뿜었다. 굉음이 훈련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관측소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렸다. 3.2초 후 2,500m 떨어진 목표물이 화염에 휩싸이며 폭발했다. 루마니아 평가단 중 전차병과 출신 라두 포페스쿠 대령이 쌍안경을 내리며 옆 참모에게 말했다. 관통 확인. 완벽한 명중이야. 독일 측 한스 슈미트는 아무 말 없이 노트에 기록했다. 레오파르트 2A8도 이 정도는 한다. 하지만 가격은 2배다. 미국 엔지니어 마크 톰슨은 스톱워치를 확인하며 동료에게 속삭였다. 장전 속도와 명중률 에이브람스와 동급이네. 하지만 가격은 절반도 안 돼. 훈련장 북쪽 언덕, 민간인 차림의 두 남자가 망원 카메라로 K2의 움직임을 촬영하고 있었다. 러시아 군사정보국 소속으로 추정되는 인원들이었다. 그중 한 명이 위성 전화기를 꺼내들었다. 한국 전차가 루마니아까지 넘어오면 동유럽 전체가 흔들린다. 폴란드 360대에 이어 루마니아 250대. 그 다음은 체코, 슬로바키아가 줄을 설 것이다. 치프리안 투도르 중장은 관측소를 나서며 참모에게 지시했다. 다음 테스트 일정 즉시 확인. 기동성, 야간 사격, 극한 환경 대응까지 전부 점검한다. 일주일 안에 평가를 끝낸다.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K2 흑표는 다음 목표물을 향해 포탑을 회전시켰다. 오전 9시 치네니 훈련장 지휘본부, 루마니아 국방부 평가단이 회의실에 모였다. 벽면에는 3개의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고 각각 K2 흑표, 레오파르트 2A8, 에이브람스 M1A2의 재원이 표시됐다. 라두 포페스쿠 대령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다. 루마니아가 직면한 상황은 명확했다. 우크라이나 국경 250km, 흑해 건너편에는 러시아 해군 기지가 있었다. 2022년 이후 루마니아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었다. 나토 회원국이지만 자체 방어 능력이 절실했다. 현재 보유한 TR-85M1 전차 300대는 1980년대 기술로 제작된 구형 장비였다. 포페스쿠 대령이 화면을 전환하자 우크라이나 전선의 전투 영상이 재생됐다. 러시아 T-72 전차들이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에 포탑이 날아가며 파괴되는 장면이었다. 루마니아가 보유한 TR-85는 T-72보다 방어력이 약했다. 치프리안 투두루 중장이 팔짱을 낀 채 스크린을 응시했다. 문제는 예산이었다. 미국 에이브람스는 54대에 3조 원을 지불했다.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한 대당 550억 원이 넘는 가격은 루마니아 국방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었다. 나머지 250대를 에이브람스로 채우려면 13조 원 이상이 필요했다. 독일 레오파르트 2A8은 대당 450억 원 수준이었다. 에이브람스보다는 저렴하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더 큰 문제는 납기였다. 헝가리가 2019년 레오파르트를 주문했으나 2024년까지 단 한 대도 받지 못한 사실이 루마니아 국방부 내부에서 끊임없이 언급됐다. 라인메탈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군, 네덜란드군, 노르웨이군의 발주 물량으로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였다. 루마니아가 주문해도 3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비공식 답변이 돌았다. K2 흑표는 대당 250억 원, 레오파르트의 절반, 에이브람스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다. 250대 도입 시 총 6조 2,500억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었다. 포페스쿠 대령이 폴란드 사례를 화면에 띄웠다. 2023년 8월 폴란드는 K2 흑표 1차 180대 계약을 체결했다. 2024년 4월 현재 160대 이상이 이미 인도됐다. 약속한 납기를 정확히 지켰다. 폴란드군은 K2를 칼리닌그라드 인근 브라니에보에 배치하며 실전 운영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었다. 2024년 3월 폴란드는 2차 계약으로 180대를 추가 발주했다. 총 360대. 계약 금액 9조 원 규모였다.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이 포함됐다. 폴란드는
엔진, 변속기, 사격 통제 장치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었다. 독일은 이런 조건을 절대 제시하지 않았다. 핵심 기술은 독일이 통제하고 루마니아는 조립만 할 수 있다는 구조였다. 투도르 중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술 이전이 없으면 결국 독일의 연구히 종속된다. 부품 하나 교체하려 해도 독일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정비 기술자도 독일에서 파견받아야 한다. 훈련장 야외 주차장에는 K2 흑표 시제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현대로템 기술진 8명이 최종 점검을 진행했다. 김태호 이사가 엔진룸을 열고 상태를 확인했다. 독일제 MTU MT883 엔진이 장착돼 있었다. 루마니아가 요청한 사양이었다. K2는 국산 엔진과 독일 엔진 중 선택이 가능했다. 유럽 국가들은 정비 인프라를 고려해 독일 엔진을 선호했다. 조종수 박민준 대위가 유압 시스템을 점검하며 체크리스트를 작성했다. 하이드로 뉴매틱 서스펜션은 K2의 핵심 기술 중 하나였다. 차체를 전후 좌우로 기울일 수 있어 험지에서도 안정적인 사격이 가능했다. 포수 이재훈 중위는 사격 통제 컴퓨터를 재부팅하며 센서 정렬을 재확인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 열상 조준경, 탄도 계산 시스템이 연동돼 작동했다. 관측소에서는 독일 크라우스마파이 팀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한스 슈미트 이사가 동료 엔지니어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K2가 저 가격에 저 성능을 낸다는 게 믿기지 않네. 옆에 있던 또 다른 독일 엔지니어가 화면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한국은 부품 국산화율이 90%가 넘었다. 독일처럼 여러 나라에서 부품 수입할 필요가 없으니 원가가 낮았다.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마크 톰슨은 쌍안경으로 K2를 관찰하며 메모했다. 55톤 중량의 1500마력 엔진, 출력대 중량비가 에이브람스와 비슷했다. 하지만 연료 효율은 디젤이니까 훨씬 좋을 것이었다. 루마니아 평가단 중 한 명이 망원경을 내려놓으며 동료에게 물었다. 폴란드가 160대를 8개월 만에 받았다는 게 사실인가? 옆 참모가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현대로템 생산 라인이 연간 200대 이상 생산 가능하다고 확인됐다는 보고가 올라와 있었다. 오전 10시 30분, 두 번째 테스트가 시작됐다. 이번에는 기동성 평가였다. K2 흑표가 장애물 코스로 진입했다. 진흙 구덩이, 30도 경사면, 참호 통과 구간이 설정돼 있었다. 박민준 대위가 조종간을 조작하자 전차가 부드럽게 가속했다. 1500마력 엔진이 굉음을 내며 55톤의 철제 덩어리를 밀어냈다. 최고 속도는 시속 70km. 도로에서는 에이브람스나 레오파르트와 비슷했지만 험지에서는 서스펜션 성능이 차이를 만들었다. 관측소의 모든 시선이 K2에 집중됐다. 치프리안 투도르 중장이 스톱워치를 응시했다. 장애물 코스 통과 시간이 납기와 가격만큼이나 중요했다. 루마니아 동부 국경지대는 평원이 아니라 구름과 숲이 혼재된 지형이었다. 기동성이 곧 생존이었다. 오후 1시 치네니 훈련장 동쪽 험지구역. 기온이 영상 2도까지 올랐지만 땅은 여전히 얼어 있었다. 루마니아 동부는 겨울이 길고 혹독했다.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한파와 눈보라가 흔했다. 전차는 이런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해야 했다. K2 흑표가 진흙과 눈이 뒤섞인 경사로를 오르기 시작했다. 경사각 35도. 일반 차량은 물론 구형 전차도 통과하기 어려운 구간이었다. 하이드로 뉴매틱 서스펜션이 지형에 맞춰 차체 높낮이를 조절했다. 앞쪽은 낮추고 뒤쪽은 높이며 중심을 유지했다. 궤도가 얼어붙은 땅을 파고들며 전진했다. 금속이 암석과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관측소에서 라두 포페스쿠 대령이 스톱워치를 확인했다. 35도 경사 50m 구간 통과 시간 42초. 기록지에 숫자를 적었다. 독일 크라우스 마파이 한스 슈미트가 옆 동료에게 속삭였다. 우리 레오파르트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네. 하지만 동료 엔지니어는 고개를 저었다. 레오파르트 2A8은 아직 이 훈련장에 도착하지도 않았다. 예정보다 일주일 늦어졌고 새로운 운송 일정은 다음 주 수요일로 잡혀 있었다. 한국은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도착했고 즉시 테스트를 시작했다. 독일은 아직 선적 서류 문제로 부쿠레슈티 항구에서 통관 절차를 밟고 있었다. 미국 마크 톰슨은 망원경으로 K2의 서스펜션 움직임을 관찰했다. 저 기술은
우리 에이브람스에도 없어. 고정형 서스펜션으로는 저런 각도 조절이 불가능하지. 옆 동료가 노트북을 보며 대답했다. 한국이 10년 전부터 개발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미국은 아직도 연구 단계였다. K2가 경사로 정상에 도달했다. 이번엔 내리막이었다. 40도 경사의 급경사 구간. 조정수, 박민준 대위가 속도를 조절하며 천천히 하강했다. 브레이크 시스템이 55톤의 무게를 제어했다. 궤도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엔진 출력을 정밀하게 조정했다. 차체가 앞으로 기울어졌지만 서스펜션이 균형을 잡아줬다. 포탑은 수평을 유지했다. 사격 중에도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술이었다. 루마니아 평가단종 기갑부대 출신 이온 라두 중령이 쌍안경을 내리며 메모했다. 경사 주행 중 포신 안정성 유지. TR-85로는 불가능한 기동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 전차들이 대부분 평지에서 파괴됐다. 험지에서는 기동력이 떨어져 매복 공격에 취약했다. K2는 달랐다. 오후 2시 30분 연속 사격 테스트가 시작됐다. 목표물 8개가 1500m에서 3000m 사이에 배치됐다. 실전을 가정한 시나리오였다. 포수 이재훈 중위가 첫 번째 목표를 추준했다. 사격 통제 컴퓨터가 거리, 풍속, 온도를 계산했다. 0.8초 만에 조준 완료. 발사. 굉음과 함께 120mm 포탄이 발사됐다. 1500m 거리의 표적이 폭발했다. 자동 장전 장치가 다음 포탄을 장전했다. 6초. 두 번째 목표 조전. 발사. 명중. 루마니아 평가단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세 번째, 네 번째 목표가 연달아 파괴됐다. 8개 목표물을 모두 격파하는데 걸린 시간은 1분 24초였다. 포페스쿠 대령이 기록지에 숫자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속도면 러시아 T-90보다 빠르다. 독일 측 엔지니어가 동료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자동 장전 장치 성능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좋네. 한스 슈미트는 아무 말 없이 노트에 기록했다. K2의 자동 장전 장치는 분당 10발 발사가 가능했다. 레오파르트는 수동 장전이라 숙련 깬 장전수가 분당 67발을 장전하는 것이 한계였다. 실전에서 이 차이는 생사를 가를 수 있었다. 미국 톰슨은 스톱워치를 멈추며 한숨을 쉬었다. 에이브람스도 수동이 높다. 인건비가 낮은 나라가 자동화로 선진국을 앞서가고 있었다. 치프리안 투두르 중장은 관측소에서 K2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300대가 피어다. 우크라이나 국경, 흑해 연안, 트란스니스트리아 인접지역. 세 방향 모두 방어해야 한다. TR-85로는 불가능하다. 오후 4시, 야간 투시 장비 테스트 준비가 시작됐다. 해가 지면서 기온이 다시 떨어졌다. 영하 3도. K2의 열상 조준경이 작동했다. 포수 이재훈 중위가 화면을 확인했다. 2000m 밖의 목표물이 선명하게 포착됐다. 온도 차이를 감지해 형상을 구별하는 3세대 열상 장비였다. 루마니아가 보유한 TR-85는 1세대 야간 투시경을 사용했다. 달빛이나 별빛을 증폭하는 방식이라 흐린 날이나 완전한 어둠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K2는 어떤 조건에서도 목표를 식별할 수 있었다. 김태호 이사가 시스템 상태를 최종 점검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 탄도 계산 컴퓨터, 자이로스코프 안정화 장치가 모두 정상 작동했다. 루마니아 평가단이 관측소에 모였다. 포페스쿠 대령이 오늘 테스트 결과를 요약했다. 경사 기동 통과, 연속 사격 명중률 100%, 자동 장전 속도 기준 충족, 모든 항목에서 요구 수준을 초과했다. 이온 라두 중령이 질문했다. 레오파르트와 직접 비교는 언제 가능한가? 포페스쿠 대령이 서류를 확인하며 대답했다. 독일 측이 다음 주 수요일 도착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때 동일 조건에서 테스트 진행합니다. 투도르 중장이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훈련장을 뒤덮었다. K2의 엔진음이 낮게 울렸다. 다음 주면 답이 나온다. 가격, 성능, 납기, 세 가지 모두 만족시키는 전차는 하나뿐이었다. 2024년 4월 17일 오전 부크레슈티 국방부 청사 치프리안 투두르 중장이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냉랭했다. 국방장관 안젤 틸바르 대신 국방차관 3명과 의회 국방위원 5명이 자리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독일 크라우스마파이가 제출한 레오파르트 2A8 제안서였다. 600페이지가 넘는 분량에
유럽연합 방산협력 프로그램, 나토 표준화 체계, 독일 정부의 금융지원 패키지가 상세히 기술도 있었다. 국방위원 위원장 미하이 포페스쿠 의원이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다. 독일 측이 상당히 공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총액의 40%를 유럽개발은행을 통한 저리대출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투도르 중장은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받아들였다. 독일의 제안은 단순히 전차 판매가 아니었다. 유럽 방산 생태계 내에서 루마니아의 위치를 재편하는 정치적 프로젝트였다. 레오파르트 2A8을 도입하면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와 동일한 정비체계를 공유하게 된다. 부품 호환성, 훈련 프로그램, 탄약 주격까지 나토 표준으로 통일된다. 반면 K2 흑표를 선택하면 루마니아는 독자적인 길을 가야 했다. 국방차관 이온 니쿨레스쿠가 발언했다. 유럽개발은행의 저리대출은 매력적입니다. 연 1.8% 금리에 15년 상환 조건입니다. 한국은 이런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투도르 중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이었다. 한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었다. 유럽개발은행의 금융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없었다. 루마니아가 K2를 구매하려면 자체 예산이나 상업은행 대출에 의존해야 했다. 금리는 최소 4% 이상이었다. 250대 기준 6조 2,500억 원의 총액에서 금리 차이만 수천억 원에 달했다. 또 다른 위원이 질문했다. 치네니 테스트 결과는 어떻습니까? K2의 성능이 레오파르트와 비교해 어느 정도입니까? 투도르 중장이 대답했다. K2는 모든 테스트 항목에서 요구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경사기동, 연속 사격, 야간 투시 장비 모두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미하이 포페스쿠 위원장이 끼어들었다. 하지만 레오파르트와 직접 비교는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독일 전차가 도착해야 공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투도르 중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레오파르트 2A8은 여전히 도착하지 않았다. 최초 약속은 4월 10일이었다. 그 다음은 4월 17일, 이제는 4월 24일로 연기됐다. 세 번째 지연이었다. 독일 측은 해상 운송 일정 문제, 통관 서류 미비, 기술진 일정 조율 등 다양한 이유를 댔다. 하지만 루마니아 국방부 내부에서는 다른 해석이 나왔다. 의도적인 지연이 아니냐는 의심이었다. K2가 먼저 테스트를 완료하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 불리해진다. 레오파르트가 늦게 도착할수록 K2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다. 국방차관 니쿨레스쿠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다. 독일 정부가 루마니아에 추가 제안을 했습니다. 레오파르트 도입 시 독일 방산업체들이 루마니아에 합작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합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만 2,000명 이상입니다. 투도르 중장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정치적 압력이 시작된 것이었다. 루마니아는 5월 대선을 앞두고 있었다. 현 정부는 친유럽 노선을 표방했다. 독일과의 협력 강화는 정치적으로 큰 점수였다. 반면 한국과의 계약은 실용적이지만 상징성이 약했다. 유럽연합 내에서 루마니아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위원 중 한 명이 발언했다. 폴란드 사례를 봐야 합니다. 폴란드는 K2를 360대나 도입했지만 나토 훈련에서 독일, 미국과 호환성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투도르 중장이 반박했다.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폴란드는 2024년 3월 나토 합동훈련에서 K2를 투입했고 오히려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호환성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원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태도였다. 투도르 중장은 깨달았다. 이 회의는 K2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독일을 선택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자리였다. 미하이 포페스쿠 위원장이 회의를 정리했다. 레오파르트가 도착하면 동일 조건에서 K2와 비교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예단도 하지 않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투도르 중장은 복도로 나왔다. 창밖으로 부쿠레슈티 시내가 보였다. 250km 북동쪽에는 우크라이나 국경이 있었다. 러시아군이 언제든 남하할 수 있는 거리였다. 루마니아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상징이 아니었다. 지금 당장 배치 가능한 전차약과 독일은 3년 후에 인도하겠다고 했다. 한국은 6개월 안에 첫 물량을 보내겠다고 했다. 3년 후면 전쟁은 이미 끝나 있을 수도 있었다. 오후 치네니 훈련장, 현대로템 김태호 이사가 전차 점검을 마치고 있었다.
루마니아군 연락장교 요한 마린 소령이 다가왔다. 부쿠레슈티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김태호는 렌치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독일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마린 소령이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투도르 중장님은 K2를 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다릅니다. 유럽 돈이 달려 있으니까요. 김태호는 아무 말 없이 전차를 바라봤다. K2 흑표는 묵묵히 서 있었다.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지만 정작 싸워야 할 전장은 훈련장이 아니라 회의실이었다. 독일의 금융 패키지, 유럽연합의 정치적 압력, 루마니아 내부의 친유럽 정서. 성능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저녁 하늘이 어두워졌다. 훈련장에는 정막만 흘렀다. 2024년 4월 24일 새벽 4시 치네니 훈련장. 예상치 못한 폭설이 루마니아 중부를 덮쳤다.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졌고 눈은 밤새 40cm 이상 쌓였다. 훈련장 전체가 하얀 설원으로 변했다. 바람이 거세게 불며 눈보라를 일으켰다. 시야는 50m도 확보되지 않았다. 관측소에서 치프리안 투도르 중장이 창밖을 응시했다. 이틀 전 드디어 레오파르트 2A8이 도착했다. 독일 기술진 12명과 함께 대형 트레일러에 실려온 68톤의 철제 괴물. 2번의 지연 끝에 루마니아 땅을 밟았다. 독일 측은 즉시 테스트를 요구했다. 오늘 오전 극한 환경 비교 테스트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폭설이 모든 계획을 뒤흔들었다. 독일 크라우스마파의 현장 책임자 볼프강 슈나이더 박사가 항의했다. 이런 조건에서는 테스트가 불가능합니다. 일정을 연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루마니아 평가단장 라두 포페스쿠 대령은 고개를 저었다. 루마니아 동부 겨울은 이보다 더 혹독합니다. 실전 조건이보다. 슈나이더 박사가 반박했다. 레오파르트는 이제 막 도착했다. 시스템 점검도 제대로 끝나지 않았다. 영하 12도, 폭설 40cm는 준비 없이 투입하기엔 너무 가혹한 조건이었다. 하지만 투도르 중장은 단호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이보다 더한 환경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러시아군은 영하 30도에서도 공격했다. 루마니아군이 도입할 전차는 이 정도 눈은 기본으로 통과해야 했다. 오전 6시 테스트가 강행됐다. 레오파르트 2A8이 먼저 출발했다. 68톤의 거대한 차체가 눈밭을 가르며 전진했다. MTU MB873 엔진이 1500마력을 뿜어냈다. 배기구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가 하얀 눈과 대비를 이뤘다. 독일 조종수가 조종관을 잡고 있었다. 루마니아군은 아직 레오파르트 조종 훈련을 받지 않았다. 전차가 눈 덮인 평원을 가로질렀다. 처음 500m는 순조로웠다. 궤도가 눈을 밀어내며 진로를 만들었다. 하지만 1km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눈 아래 숨어있던 진흙구덩이였다. 레오파르트의 좌측 궤도가 진흙에 빠졌다. 엔진이 굉음을 냈지만 전차는 움직이지 않았다. 68톤의 무게가 진흙 속으로 가라앉았다. 독일 기술진이 달려갔다. 슈나이더 박사가 상황을 확인했다. 궤도가 진흙 60cm 깊이까지 파묻혔다. 견인 차량 없이는 탈출이 불가능했다. 눈보라가 거세졌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기술진들이 전차 주변에서 삽으로 눈과 진흙을 파냈다. 손이 곧 얼어붙었다. 장갑을 껴도 영하 12도의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금속 냄새와 디젤 연료 냄새가 뒤섞였다. 배기구에서 나온 매연이 눈보라와 섞여 숨쉬기가 힘들었다. 30분이 지났지만 레오파르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견인 차량이 도착하기까지 1시간 이상 걸릴 것이었다. 관측소에서 투도르 중장이 망원경을 내려놓았다. 레오파르트는 실패했다. 이제 K2 차례였다. 현대로템 김태호 이사가 조종수 박민준 대위에게 지시했다. 레오파르트가 빠진 구간 피해서 우회하라. 눈 아래 지형을 읽어야 한다. 박민준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보라 속에서 지형을 읽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K2 흑표가 출발했다. 55톤, 레오파르트보다 13톤 가벼웠다. 같은 1500마력 엔진이지만 출력대의 중량비가 높았다. 궤도가 눈을 헤치며 전진했다. 박 대위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느리게 가면 진흙에 빠질 확률이 높아졌다. 관성을 유지하며 빠르게 통과해야 했다. 500m, 800m,
레오파르트가 빠진 지점이 가까워졌다. 전차 내부는 소음으로 가득했다. 엔진의 굉음, 궤도가 땅을 두드리는 소리, 눈이 차체에 부딪히는 소리. 박민준 대위의 손에서 땀이 흘렀다. 영하 10도도 밖과 달리 전차 내부는 엔진열로 뜨거웠다. 열기와 긴장감이 뒤섞였다. 1km 지점. 박 대위가 조종관을 왼쪽으로 틀었다. 레오파르트가 빠진 구역을 우회하는 경로였다. 하지만 눈 아래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전차가 순간 흔들렸다. 우측 궤도가 움푹 들어간 곳을 지났다. 하이드로 뉴매틱 서스펜션이 즉시 반응했다. 차체 높이를 조절하며 균형을 잡았다. K2는 멈추지 않고 전진했다. 김태호 이사가 숨을 내쉬었다. 통과했다. 하지만 테스트는 끝나지 않았다. 이번엔 30도 경사의 눈 덮인 언덕이었다. 눈 40cm 아래는 얼어붙은 땅이었다. 궤도가 미끄러지면 통제 불능이 됐다. 박민준 대위가 가속했다. 관성이 필요했다. K2가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궤도가 눈과 얼음을 파고들었다. 엔진이 최대 출력을 냈다. 차체가 흔들렸다. 서스펜션이 앞쪽을 낮추고 뒤쪽을 높였다. 중심을 유지하며 전진했다. 20m, 30m, 정상이 가까워졌다. 갑자기 좌측 궤도가 얼음판을 만났다. 미끄러졌다. 전차가 옆으로 쏠렸다. 박 대위가 즉시 우측 궤도 출력을 높였다. 균형을 되찾았다. K2가 정상에 도달했다. 관측소에서 환호가 터졌다. 루마니아 평가단이 박수를 쳤다. 투도르 중장은 표정을 감췄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K2가 증명했다. 레오파르트가 실패한 구간을 통과했다. 독일 측은 침묵했다. 슈나이더 박사는 창밖에 레오파르트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진흙에 박혀 있었다. 견인 차량이 도착해 구조 작업을 시작했다. 2시간이 걸렸다. K2는 이미 모든 코스를 완주하고 돌아와 있었다. 눈보라는 계속됐다. 하지만 승부는 이미 결정됐다. 2024년 4월 25일 오후 부쿠레슈티 국방부 긴급회의. 폭설 테스트 결과가 보고됐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2개의 영상이 나란히 재생됐다. 왼쪽은 진흙에 빠져 2시간 동안 구조를 기다리는 레오파르트 2A8. 오른쪽은 같은 구간을 통과하고 30도 경사 눈 덮인 언덕까지 완주한 K2 흑표. 치프리안 투도르 중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레오파르트의 68톤 중량은 진흙지대에서 치명적 약점이 됐다. K2의 55톤은 13톤 차이가 기동성으로 전환됐다. 하이드로 뉴매틱 서스펜션은 험지에서 결정적 우위를 만들었다. 국방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독일은 물러서지 않았다. 독일 대사관 무관 클라우스 베르너 대령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폭설 테스트는 공정하지 않았다. 레오파르트는 도착한 지 이틀밖에 안 됐다. 시스템 점검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된 테스트였다. 반면 K2는 2주 동안 현장에 있으며 모든 준비를 마쳤다. 동등한 조건이 아니었다. 루마니아 언론이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친유럽 성향의 주요 일간지들이 사설을 실었다. 한국 전차가 우수하다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루마니아는 유럽의 일원이다. 독일과의 협력이 장기적으로 국익에 부합한다. 정치적 압력이 거세졌다. 국방차관 이온 니콜레스쿠가 투도르 중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의회가 레오파르트 재테스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일주일의 추가 준비 시간을 주자는 의견입니다. 투도르 중장은 침묵했다.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을 줘도 결과는 같을 것이었다. 레오파르트의 68톤 중량은 루마니아 동부 지형에 맞지 않았다. 구름과 숲, 겨울 진흙과 눈. K2가 설계된 한국의 지형과 유사했다. 하지만 정치는 논리로 움직이지 않았다. 투도르 중장이 대답했다. 재테스트는 불가능합니다. 예산과 일정이 없습니다. 그날 밤 전환점이 찾아왔다. 폴란드 국방부에서 긴급 전문이 도착했다. 폴란드군 제16기 기계화 사단이 K2 흑표 실전 운용 데이터를 루마니아와 공유하겠다는 제안이었다.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폴란드 동부 브라니에보에서 수집한 데이터였다. 칼리닌그라드 인근 러시아군이 80km 떨어진 곳 준전시 상태에서 축적된 정보였다. 영하 25도 겨울 작전, 진흙지대 기동, 장거리 행군, 실사격 훈련.
K2가 모든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했다는 보고였다. 폴란드 기갑부대장 야체크 노박 준장의 서명이 들어있었다. 한 문장이 눈에 띄었다. K2는 우리가 40년간 운영한 어떤 전차보다 우수하다. 투도르 중장은 즉시 폴란드 국방부에 연락했다. 이틀 후 폴란드 기술진 5명이 부쿠레슈티에 도착했다. 그들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데이터를 공개했다. K2의 엔진 가동률 98.7%, 레오파르트 2A4를 운용할 때는 92%였다. 궤도 수명 5,000km, 독일제보다 20% 길었다. 연료 효율 리터당 0.8km, 에이브람스의 2배였다. 정비 소요 시간 레오파르트 대비 30% 단축, 부품 국산화율 90%로 독일 승인 없이 자체 정비 가능. 숫자들이 쌓여갔다. 루마니아 평가단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음시했다. 폴란드 기술진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다. 2024년 3월 나토 합동훈련 아나콘다 24, K2 흑표 24대가 독일 레오파르트, 미국 에이브람스와 함께 투입됐다. 기동 속도, 사격 정확도, 야간 작전 능력, 모든 부문에서 동등 이상의 성적, 나토 훈련 감독관의 평가가 첨부돼 있었다. 한국 전차는 나토 표준을 완벽히 충족한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독일이 주장했던 나토 호환성 문제는 근거가 없었다. K2는 이미 폴란드에서 검증됐다. 실전 배치 4개월 만에 폴란드군의 주력이 됐다. 국방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이 질문했다. 폴란드는 왜 이 데이터를 우리와 공유합니까? 자국 정무 아닙니까? 폴란드 기술진이 대답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같은 위협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 동유럽 국가들이 함께 강해져야 한다. K2를 공동으로 운영하면 부품 공유, 정비체계 통합, 훈련 프로그램 교류가 가능하다. 폴란드는 이미 현지 생산 라인을 구축 중이다. 루마니아도 참여하면 동유럽 K2 클러스터가 형성된다. 독일이나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 방위 체계. 투도르 중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답이었다. 그 시각 훈련장 북쪽 언덕. 러시아 군사정보국 요원 2명이 망원경으로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위성전화를 꺼냈다. 모스크바, 상황 보고합니다. 루마니아가 한국 전차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본부의 대답이 들렸다. 폴란드 360대에 루마니아 250대, 합치면 610대다. 칼리닌그라드 포위망이 완성된다. 요원이 K2를 응시했다. 저 전차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되면 러시아의 흑해 전략이 흔들린다.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연합하면 동유럽 균형이 무너진다. 독일과 미국의 영향력도 약화된다. 한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유럽 시장을 잠식하고 있었다. 부쿠레슈티 국방부 투도르 중장이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친유럽 시위대가 모여 있었다. 독일 전차를 도입하라는 구호가 들렸다. 하지만 국방은 정치가 아니었다. 생존이었다. 250km 북쪽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도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루마니아에게 필요한 것은 상징이 아니라 실전에서 작동하는 무기였다. 투도르 중장은 결심했다. K2를 추천한다. 2024년 5월 2일 루마니아 의회 국방위원회 최종 표결. 300석 규모의 회의장이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취프리안 투도르 중장이 단상에 섰다. 마지막 발표였다. 스크린에 2장의 슬라이드가 나타났다. 왼쪽은 레오파르트 2A8, 오른쪽은 K2 흑표. 가격, 성능, 납기, 기술 이전 4항목이 표로 정리돼 있었다. 레오파르트 대당 450억 원, K2 대당 250억 원. 납기, 레오파르트 36개월, K2 6개월. 기술 이전, 레오파르트 제한적, K2 전면 가능. 숫자는 명확했다. 250대 기준 레오파르트 총액 11조 2,500억 원, K2 총액 6조 2,500억 원, 5조 원 차이였다. 투도르 중장이 레이저 포인터를 움직였다. 폴란드 실전 운용 데이터를 보십시오. K2는 영하 25도 겨울 작전에서 가동률 98.7%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40년간 운영한 어떤 전차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회의장이 술렁났다. 독일 대사관 무관 클라우스 베르너 대령이 방청석에서 얼굴을 굳혔다. 투도르 중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폴란드가 2024년 1월부터 4개월간 K2 160대를 인도받은 기록이었다. 약속한 납기를
정확히 지켰다. 반면 헝가리는 2019년 레오파르트를 주문하고 2024년까지 단 한 대도 받지 못했다. 독일 라인메탈의 생산 지연이 원인이었다.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다. 숫자 앞에서 정치적 수사는 무력했다. 국방위원장 미하이 포페스쿠가 질문했다. 독일 측 제안은 총액 11조 2,500억 원입니다. K2는 6조 2,500억 원입니다. 5조 원 차이가 나무다. 투두루 중장이 덧붙였다. 우리 국방 예산으로 11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K2가 현실적 선택입니다. 숫자가 다시 한번 승부를 갈랐다. 아무리 좋은 금리라도 원금이 2배 차이 나면 의미가 없었다. 독일 측 베르너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폭설 테스트는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레오파르트에 충분한 준비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투도루 중장이 침착하게 대응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준비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러시아군은 폭설 속에서도 공격합니다. 루마니아군에 비교한 것은 실험실 성능이 아니라 실전 성능입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졌다. 베르너 대령은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앉았다. 표결이 시작됐다. 전자투표 시스템이 작동했다. 찬성 187표, 반대 98표, 기권 15표, K2 흑표 도입안이 통과됐다. 루마니아 의회가 한국 전차를 선택했다. 회의장이 술렁났다. 친유럽 성향 의원들도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념보다 실리를 택했다. 독일 대사관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루마니아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유럽 방산 협력 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토 표준화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루마니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폴란드가 이미 검증했다. K2는 나토 표준을 완벽히 충족했다. 독일의 경고는 공허한 메아리였다. 그날 저녁 베를린 독일 국방부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 라인메탈 CEO 아르민 파페르거가 화상으로 참석했다. 루마니아 계약 실패 보고가 올라왔다. 250대, 11조 원 규모가 한국으로 넘어갔다. 폴란드 36대에 이어 두 번째 패배였다. 회의 참석자들의 표정이 어두웠다. 체코가 K2 도입을 검토 중이었다. 슬로바키아도 한국과 접촉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성공 사례가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고 있었다. 독일 방산업계가 50년간 지배했던 동유럽 시장이 한국에 넘어가고 있었다. 독일 업계 관계자들은 가격 인하 가능성을 논의했으나 결론은 명확했다. 레오파르트의 생산 원가 자체가 K2보다 높았다. 적자를 감수해도 한국 가격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가격 경쟁에서 이미 졌다. 한국의 부품 국산화율 90%는 원가 우위를 만들었다. 독일은 프랑스, 영국, 스페인에서 부품을 수입했다. 각국의 이윤이 붙어 가격이 올라갔다. 한국은 모든 것을 자체 생산했다. 기술 이전 논의도 나왔으나 독일 본사는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 딜레마였다. 기술을 주면 장기적으로 경쟁력 상실, 안 주면 단기적으로 계약 실패. 한국은 이미 폴란드의 전면 기술 이전을 진행하며 현지 생산 라인을 가동 중이었다. 단기 수익보다 시장 점유를 택한 전략. 독일은 따라갈 수 없었다. 워싱턴 미국 국방부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국방부 조달 담당자들 간 회의가 열렸다. 루마니아 계약 결과가 보고됐다. 한국 K2가 선택됐고 미국 에이브람스는 54대 계약에 그쳤다. 가격 차이가 결정적이었다. 에이브람스 대당 550억 원, K2 250억 원, 2배 이상 차이였다. 동유럽 국가들의 국방 예산으로는 미국 가격을 감당할 수 없었다. 미국 측은 성능 우위를 주장했으나 폴란드 운용 데이터가 반박했다. 나토 합동훈련 아나콘다 24에서 K2가 에이브람스와 동등한 성적을 기록했다. 성능 차이가 없다면 가격이 승부를 갈랐다. 회의 결론은 명확했다. 미국도 동유럽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었다. 에이브람스의 시대가 저물고 있었다.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다. 한국이었다. 2025년 9월 29일 부쿠레슈티 국방부, 루마니아 정부가 공식 발표했다. K2 흑표 전차 216대와 지원 차량 56대를 포함한 총 65억 유로, 한화 10조 7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현대로템과 체결한다. 루마니아 의회가 예산안을 최종 승인했다. 치프리안 투두루 중장은 서명식장에 서서 1년 전을 떠올렸다. 2024년 4월 치네니 훈련장의 폭설,
K2가 진흙과 눈을 뚫고 전진했던 그 새벽, 독일이 실패한 곳에서 한국이 성공했다. 숫자가 정치를 이겼다. 이제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국경을 지킬 수 있었다. 모스크바 크레멜린, 러시아 국방부 긴급회의,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지도를 펼쳤다. 폴란드 360대, 루마니아 216대, 합계 576대의 K2 흑표가 러시아 서부 국경을 포위하고 있었다. 칼리닌그라드는 폴란드 K2 포위망 안에 고립됐다. 흑회 부가는 루마니아 K2가 감시했다. 한 참모가 보고했다. 체코가 K2 150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슬로바키아도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쇼이구가 테이블을 쳤다. 동유럽 전체가 한국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다. 독일도 미국도 막지 못했다. 가격과 성능, 납기라는 삼박자가 유럽 방산 판도를 뒤바꿨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소모전을 벌이는 동안 한국이 동유럽 시장을 석권했다. 또 다른 참모가 추가 보고를 올렸다. 이라크 250대 9조 원 규모 계약 임박. 사우디아라비아도 K2 도입 검토 중입니다. 쇼이구는 침묵했다. 중동까지 넘어가고 있었다. 러시아제 T-90의 전통적 시장이 무너졌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 전차들이 속절없이 파괴되는 영상이 전 세계로 퍼졌다. 누가 러시아 전차를 사겠는가? 한국이 그 빈자리를 채웠다. 브뤼셀 나토 본부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가 동유럽 국방장관 회의를 주재했다. 안건은 K2 흑표의 나토 표준화 통합이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공식 요청했다. K2를 나토 공용 전차 목록에 등재해달라. 독일이 반대했다. 레오파르트만이 유럽 표준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폴란드 국방장관 마리우시 부아샤카가 데이터를 제출했다. 2024년 나토 합동훈련 아나콘다 24 결과 K2가 레오파르트, 에이브람스와 동등 이상의 성적, 통신체계, 탄약 규격, 정비 프로토콜 모두 나토 기준 충족. 독일의 반대는 근거를 잃었다. 표결이 진행됐다. 찬성 18개국, 반대 4개국. K2 흑표가 나토 공인전차 목록에 등재됐다. 한국 방산이 유럽 안보체계의 일부가 된 순간이었다. 서울 용산 국방구 신원식 국방장관이 보고를 받았다. 폴란드 360대 14조 원, 루마니아 216대 10조 7천억 원. 2024년에서 2025년 K2 수출 총액 24조 7천억 원. 여기에 이라크 250대 9조 원, 호주 레드백 장갑차 450대 10조 원까지 합치면 한국 방산 수출이 40조 원을 돌파했다. 2020년 수출액 7조 원에서 5년 만에 6배 증가, 국방 연구 개발에 30년간 투자한 결과였다. 1990년대 K1 전차를 개발할 때 누가 예상했겠는가? 2020년대 K2가 유럽을 석권하리라고. 2026년 4월 1일 치네니 훈련장. 첫 K2 흑표 24대가 루마니아에 도착했다. 계약 체결 7개월 만이었다. 약속한 납기를 정확히 지켰다. 치프리안 투두르 중장은 이제 대장으로 진급해 루마니아군 참모총장이 됐다. 그는 치네니 훈련장에 다시 섰다. 2년 전 폭설 속에서 K2가 진흙을 뚫고 전진했던 그곳. 현대로템 김태호 이사도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말은 필요 없었다. 루마니아군 조종수들이 K2에 탑승했다. 엔진이 시동을 걸었다. 1500마력의 굉음이 평원을 가득 채웠다. 투도르 대장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250km 북쪽 우크라이나 국경 너머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루마니아는 이제 준비됐다. 김태호 이사는 전차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2024년 4월 10일 새벽 영하 5도의 치네니.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아무도 한국 전차를 믿지 않았다. 독일과 미국의 그늘 아래 작은 도전자였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성능, 가격, 납기 세 가지를 모두 증명했다. 폴란드가 믿어줬고 루마니아가 뒤따랐다. 이제 유럽 전역이 주목했다. 김태호는 2년 전 폭설 속에서 진흙에 빠진 레오파르트를 떠올렸다. 68톤의 거구가 움직이지 못하던 그 순간 K2는 55톤의 민첩함으로 언덕을 넘었다.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다. 준비의 승리였다. 30년간 축적한 데이터,
10년간 계산한 서스펜션, 1년간 폴란드에서 검증한 신뢰. 그 모든 것이 모여 이 순간을 만들었다. 투두르 대장이 말했다. 한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독일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김태호가 고개를 숙였다. 겸손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루마니아가 선택해준 것에 감사했다. 정치적 압력을 이기고 실리를 택한 용기에 경의를 표했다. K2 24대가 일렬로 서서 전진하기 시작했다. 땅이 진동했다. 궤도가 루마니아 땅을 밟았다. 이제 이 전차들은 루마니아 군이었다. 한국이 만들었지만 루마니아가 지킬 땅을 위해 싸울 것이었다. 이것이 무기의 운명이었다. 만든 자의 손을 떠나 쓰는 자의 의지가 된다. 투두르 대장과 김태호는 묵묵히 전차를 바라봤다. 역사는 기록돼야 한다. 작은 나라가 큰 시장의 도전에 이긴 이야기. 숫자가 정치를 이긴 순간.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은 기록. 그것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세계에 남긴 흔적이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